리사 캐시 마르토는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혜택을 누리는 행운을 가졌지만 동시에 일련의 시련과 고난을 겪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는 운명의 굴곡 속에서 리사는 중년에 접어들었고 인생 후반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과 가족은 한 목소리로 리사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1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버지니아주 라서글렌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버지니아주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약 2만 명이 사는 캐롤라인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입니다. 주인공 리사는 1964년 뉴저지주의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조셉 마르토는 현지에서 유명한 기업가로 주로 체인 미용실과 화장품 관련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리사는 어린 시절부터 공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2명의 전담 보모가 생활을 돌보았고 넓은 단독주택에 살며 최신형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리사는 어린 시절에 끝없는 혜택을 누리며 동화 같은 삶을 살았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리사의 부유한 삶은 계속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주로 그녀의 강한 성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약 8살 때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리사의 기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리사는 13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아버지 마르토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생활 수준은 순식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물질적인 생활 변화뿐만 아니라 리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적인 상처도 입게 되었습니다. 약 14살 때 리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를 잃었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얼굴이 망가진 후 리사는 원래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외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 진학의 기회마저 포기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2년간의 침묵 끝에 리사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 20살이었던 리사는 고향을 떠나 플로리다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현지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리사는 자신의 상사인 제임스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1986년 리사는 제임스와 플로리다주에서 결혼을 등록하고 같은 해에 딸 레아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치료할 수 없는 선천적 질병을 진단받으면서 리사와 제임스는 곧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비록 사업가였지만 장기적인 치료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이 병 앞에서는 제임스의 재정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제임스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리사는 삶의 고단함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 연락이 없었던 부유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있는 딸 레아를 위해 리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마르토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마르토는 리사를 전혀 탓하지 않았기에 리사의 상황을 듣고 곧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레아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리사를 지원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사는 아버지의 호의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성격 탓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당장의 어려움만 극복하길 원했습니다.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리사는 먼저 대학 학업을 마치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 했습니다. 1991년 이혼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리사는 딸 레아와 함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로 이사했습니다. 이번 이사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리사가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치먼드가 더 나은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어 딸 레아의 질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사는 이번 이사가 또 다른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사는 두 번째 남편인 로렌스 가우덴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와 리사는 둘 다 뉴저지주 출신이었지만 로렌스의 성장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로렌스의 어머니는 거리에서 일하는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렌스의 출생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었으며 아버지는 그의 존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시절 사회의 변두리에서 생활했지만 불량한 습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는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리사의 마음을 끌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동거한 지 2년 만에 리사와 로렌스는 딸 셸비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인 1994년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리사에게 1994년은 분명히 도전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리사는 결혼할 당시 막 대학을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두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인 로렌스는 경제적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내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고 자주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가자 결국 리사는 1994년 말 큰딸 레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결단력 있게 미군에 입대하여 군인이 되었습니다. 리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렌스와 잠시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로렌스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리사가 군대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사의 선택은 매우 옳았습니다. 6개월간의 신병 훈련을 통해 리사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장교 양성 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사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리사는 바로 장교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매우 유명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리사는 이 운명을 바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병 훈련이 끝난 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1995년 1월 28일, 이날은 토요일이자 리사가 군사학교에 입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리사는 그날 오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기다린 후 군사학교는 이 상황을 로렌스에게 알렸고 이후 로렌스는 경찰서에 가서 리사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로렌스의 신고에 따르면 리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월 27일, 즉 실종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리사는 딸 셸비를 부모에게 맡겼고 오후에는 필요한 짐을 집에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로렌스는 저녁 6시에 리사를 리치먼드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리사는 버스를 타고 군사학교에 있는 리보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졌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한 로렌스는 경찰에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리사의 과거 연애 경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렌스는 리사의 실종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리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남편을 떠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리사가 군사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일부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목적은 빚더미에 앉은 가정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경찰은 로렌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리사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분 모두 리사가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도 로렌스의 말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리사와 로렌스 집을 방문했는데 뜻밖에도 그 집에는 젊은 세입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는 안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겨우 14살에 불과한 소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경찰은 먼저 안나를 따로 데리고 가서 최근 집안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로렌스와 리사와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리사가 실종되기 전 집안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불화가 생긴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의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후 조사에서 리사가 연인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면서 리사가 단순히 가출했을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죠. 이후 한동안 리사를 찾기 위한 작업은 모두 중단되었고 로렌스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리사의 전남편 제임스가 갑자기 로렌스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약 보름 정도 함께 살았으며 동시에 각자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의심을 불러일으킬만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조사를 중단한 데다가 해당 카운티의 경찰 인력도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리사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리사의 부모는 리사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리사는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병을 앓고 있는 딸 레아를 돌보러 온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둘째로 사건 발생 후 로렌스가 전화번호를 급히 변경하고 셸비의 양육권을 더 이상 공유하려 하지 않은 점도 리사의 부모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리사의 부모는 경찰이 재조사를 해주길 바랐고 특히 리사의 남편인 로렌스와 전 남편 제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기에 경찰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고 즉시 로렌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리사의 전 남편 제임스는 버지니아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리사의 남편 로렌스는 처음에는 협조하겠다고 하며 경찰이 제안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된 검사 시간이 되자 로렌스는 병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어느 날 밤 로렌스는 딸 셸비를 데리고 몰래 카롤라인 카운티를 떠났고 그 후로는 그의 모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로렌스의 행동은 명백히 수상했으며 리사의 실종 역시 주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은 끝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는 리사의 아버지 마르토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르토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유력한 증거를 찾으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 경찰 등 상위기관에 사건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거의 2년에 걸친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1997년 버지니아주 경찰이 리사의 실종 사건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카운티 경찰과 비교해 주 경찰의 수사관들은 훨씬 더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단계로 사건의 성격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사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생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이점이 있었는데 살인사건 조사는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을 신청할 수 있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첫 번째 단계로 경찰은 당시의 수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사 자료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로렌스가 신고할 때 남긴 진술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술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로렌스는 리사가 실종되기 전 딸 셸비를 부모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 점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둘째, 로렌스는 리사가 리치먼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군사학교가 있는 리보시로 갈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리치먼드 버스 정류장에는 리보시로 가는 노선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사가 버스를 타고 떠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로렌스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로렌스가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지만 그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렌스는 이미 모든 생활 흔적이 사라져 있었고 은행 거래도 없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은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 한 권위 있는 언론 매체가 리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은 비로소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열성적인 시청자가 제공한 주소를 바탕으로 경찰은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에서 로렌스와 매우 흡사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이 랜디라고 주장하며 진짜 신분증도 제시했지만 경찰은 그의 몸에 있는 독특한 문신을 보고 그가 로렌스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랜디라는 남성은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고 랜디라는 이름이 도용한 신분임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진짜 이름이 로렌스임을 시인했습니다. 2002년 6월 14일 사건 발생 7년 만에 경찰은 마침내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로렌스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한 혐의는 살인이 아니라 신분 도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직 살인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로렌스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추적해야 할 용의자는 바로 리사의 전남편 제임스였습니다. 경찰이 제임스를 의심한 주된 이유는 사건 발생 후 그가 로렌스와 보름 넘게 함께 살았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신청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임스는 로렌스의 공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자취를 감췄고 그렇지 않았다면 경찰이 이제서야 그를 조사하려고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렸고 경찰은 여러 자잘한 단서를 바탕으로 결국 플로리다주의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방황하던 제임스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제임스가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 발생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isa run off, left both her children, said he wanted me to have my child. I knew something was wrong. I knew him trying to befriend me like that, something was wrong. That was a few weeks after she had disappeared. And so I started recording everything and keeping logs and everything. If something did happen, then I would be a prime suspect. I'm the ex-husband. So obviously, I want to make sure that they know what happened, so I'm not found, you know what I mean? 제임스의 말에 따르면 로렌스는 신고하기 전날인 1월 27일 리사가 실종되었다고 제임스에게 알렸습니다. 그날은 로렌스가 리사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줬다고 주장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로렌스는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리사가 가족과 두 아이를 버리고 떠났으며 자신과 제임스가 힘을 합쳐 리사에게 복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복수의 방법은 각자 아이들의 양육권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와 로렌스는 평소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화는 제임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리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추측했으며 자신이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기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로렌스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임스는 자신이 리사의 실종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로 많은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은 로렌스가 집에서 개가 죽었으며 그로 인해 악취가 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비록 제임스가 결국 아이의 양육권을 얻지 못했고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난 7년 동안 그는 어디를 가든 당시 녹음한 많은 테이프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임스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직접 경찰에 연락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때를 대비해 이 테이프들을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과거에 사업가였던 만큼 그의 판단은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찾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로렌스가 제임스에게 걸었던 그 전화 통화였습니다. And Lisa's been missing, not missing, but she's been gone since Friday afternoon. She hasn't called me. She hasn't came home to pick up her army gear or anything like that. 로렌스는 통화에서 리사가 금요일 오후부터 사라졌다고 언급했는데 그가 말한 금요일은 1995년 1월 27일로 실종신고 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고서에서 로렌스는 1월 27일이 리사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준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로렌스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신고서와 녹음 테이프는 경찰에게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렌스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리사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로렌스와 리사의 집에 거주했던 당시 세입자 안나를 포함한 많은 가능성 있는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에 안나는 겨우 14살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정신적으로나 용기 면에서나 충분히 성숙해졌습니다. 경찰로부터 관련된 보호를 약속받은 후
안나는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음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그녀가 침실에서 쉬고 있을 때 2층에서 물건이 부딪히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렌스가 무거운 짐을 끌고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매우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욕실과 복도 곳곳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때 안나는 너무 놀라 한시도 그곳에 머물 수 없었고 서둘러 침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한동안 안나는 그날 밤의 발견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다음 달 집세를 막 낸 상태였고 로렌스와 계속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렌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안나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안나의 진술을 확인한 후 로렌스와 리사가 살았던 옛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여러 해가 흘렀지만 집 내부는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루미노를 사용해 당시 지워졌던 혈흔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충분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로렌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가벼운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범죄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로렌스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은 경제 문제로 인해 침실에서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사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로렌스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충돌이 더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리사가 갑자기 침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로렌스를 밀치려 할 때 로렌스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이로 인해 리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로렌스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리사의 관계가 긴장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로렌스는 결국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리사의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가 필요한 처리를 한 후 처리된 시신을 가지고 외딴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산성 용액을 부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렌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리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리사는 보모에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로렌스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이 매우 강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는 리사가 너무 뛰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렌스가 이 대화를 엿들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로렌스가 이혼을 피하기 위해 리사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로렌스와 인정 협상을 맺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모두 간접적인 것이었고 리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증거로 로렌스를 기소할 수는 있었지만 최종 판결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올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보다 신중한 처리 방식을 택해 로렌스와 인정 협상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로렌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사건 발생 14년 후 이 사건이 법정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이전에 체결된 인정 협상에 따라 로렌스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1년간 복역한 후 로렌스는 마침내 리사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데다가 산성 용액의 영향으로 인해 리사의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인공으로 제작된 세라믹 치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부입니다. 2004년 7월 6일 뉴멕시코주 링컨 카운티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한 가족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농장주는 걱정이 되어 연락이 끊긴 직원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매우 불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안은 마치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 것처럼 혈흔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직원 가족 4명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농장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헛간 옆에서 파헤쳐진 흔적과 함께 지면에 남아있는 작은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불도저의 궤도 자국이 숲속의 분뇨 더미로 이어져 있었고, 경찰은 조심스럽게 분뇨 주위를 몇 바퀴 돌며 그 안에서 동물 시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경찰들이 분뇨 더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파리가 특정한 구역에서 맴돌다 가장 냄새가 진한 곳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길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더미의 거층을 긁어내고 나서 안쪽을 파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액체에 젖은 셔츠 한 장이 발견되었고, 셔츠 속에는 사람의 팔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경찰들이 농장으로 들어와 주요 범행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분뇨 더미 속에서 세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남자 집주인 폴 포지, 여자 집주인 트라이온 포지, 그리고 그들의 딸 마릴리아 슈미드였습니다. 그들의 사진은 붉은 혈액으로 뒤덮인 담요 안에서 엉켜 있었고,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범인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세 식구를 살해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가차없이 해치웠을까요? 경찰은 곧바로 피해자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친척들은 피해자 3명 외에도 이 가족에게는 현재 집에서 멀지 않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14살 아들 코디 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코디를 만나게 되었고, 코디는 전날 아버지 폴과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마구간을 깨끗하고 신속하게 청소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지만,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따지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반박을 했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차 열쇠를 던지며 그에게 꺼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코디는 운전면허증이 없었지만 이전에 농장에서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있어 화가 난 채로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까지 친구 집에 머물렀으며 그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코디의 증언이 사실인지 경찰은 알 수 없었지만, 경찰은 코디가 말을 할 때 그의 몸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마치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경찰은 그의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코디에게 알리지 않고 단지 그의 부모가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코디는 잠시 생각한 후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으며 아마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코디는 자신이 아버지와 계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으며 비록 가끔 다툼이 있었지만 부모를 좋아했고 이복 여동생도 매우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경찰은 관례에 따라 코디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코디의 왼쪽 어깨에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코디는 자신이 가끔 농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일어설 때 뜨거운 금속에 부딪혀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코디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일까요? 아니면 이 비극을 초래한 범인일까요? 만약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에 관여했다면 그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날 별다른 방법이 없던 경찰은 코디를 다시 소환하여 그에게서 유용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디가 차분하게 이전에 경찰에게 했던 진술을 반복하며 자신이 부모와 여동생과의 관계가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압박이 쌓이면서 코디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고 나서 코디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디는 사실 자신이 아버지 폴을 증오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사건 전날 밤 아버지는 코디를 안방 침실로 불러서 들어가 보니 계모는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도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코디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가 계모와 관계를 맺도록 강요했습니다. 코디가 다시 거부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가스통을 들고 그를 화상 입히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다시 코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시비를 걸며 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디는 여동생의 가방에서 뱀을 때리는 데 쓰는 무기를 찾아 문을 막 들어서려는 아버지를 쏘았습니다. 이어서 코디는 거실로 들어가 무기를 계모와 여동생에게 겨누고 그들을 함께 제거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코디는 기계를 사용해 세 사람을 묻을 구덩이를 파려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 그들을 분뇨 더미에 묻었습니다. 그 후 코디는 차를 몰고 나가 무기를 다른 건초 농장에 버리고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경찰은 건초 농장으로 가서 코디가 지목한 강에서 그 무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수사관들은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코디가 언급한 가스통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그 안에서 여성과 모자 관계를 포함한 불쾌한 성인 콘텐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콘텐츠를 누가 즐겨봤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코디의 부모였을까요? 아니면 코디가 죄를 피하기 위해 부모와 여동생을 살해한 후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것일까요? 이 모든 진실은 198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코디의 아버지 폴은 18살이었고 그는 막 미국 육군에서 기본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뉴멕시코주에서 19살의 카라와 결혼했으며 결혼 후 폴과 카라는 뉴욕주로 이주하여 첫 아이인 코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불안정했으며 폴이 아들 코디에게 보인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경찰에게 폴이 아들 코디를 매우 사랑하며 항상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친척들은 폴이 어릴 때부터 코디를 학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코디가 화장실을 배우던 시기에 단지 실수로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폴이 그를 여러 번 때렸다고 했습니다. 코디가 2살이었을 때 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코디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웃의 말에 따르면 폴은 코디를 안아들고는 그를 방 안의 소파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코디는 울면서 소리쳤고 그 과정에서 폴의 바지를 더럽혔습니다. 그러자 폴은 코디를 세게 몇 대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이웃들이 나서서 폴이 아들을 더 이상 폭행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물론 폴과 아내 카라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는 아들을 때리던 것처럼 아내도 폭행했습니다. 1992년 1월 카라와 폴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카라는 과거에 약물 남용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코디는 아버지 폴에게 양육되도록 맡겨졌습니다. 1년 후 폴은 두 번째 아내 산드라와 결혼했고 그들은 함께 뉴멕시코주 로스웰로 이사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폴은 가족을 데리고 인근 동태평원에 살면서 치즈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내 산드라는 비료와 농산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임시로 일했습니다. 산드라는 나중에 그 시기를 회상하며 어린 코디를 주로 자신이 돌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아들 코디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코디를 거의 안아주지 않았으며 코디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폴은 매우 다혈질이었으며 화가 나면 쉽게 통제력을 잃고 코디를 심하게 때리곤 했습니다. 산드라의 친구도 증언하기를 그가 처음으로 코디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코디는 겨우 3살이었고 작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매우 수줍어하며 폴 뒤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이 갑자기 코디의 모자를 벗기고는 아들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며 예의가 없다고 크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코디가 약 5살이 되었을 때 코디가 몸이 좋지 않아 음식을 조금 남기자 폴은 갑자기 화를 내며 코디의 입술을 때려 터뜨리고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폴은 어린 코디가 아이답게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생활하고 예의 바르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코디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폴은 다른 정상적인 아버지처럼 아이의 상처를 돌봐주는 대신 그를 냉담하게 조롱하며 여자아이처럼 약하고 겁쟁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코디는 말에게 물을 주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폴은 싱크대에 물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잔인한 벌을 생각해냈습니다. 코디에게 작은 물컵으로 싱크대를 가득 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코디는 반항할 수 없었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번이나 오가며 물컵으로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십 분 후 폴은 출근했고 계모 산드라가 나와서 코디에게 호스를 사용해 물을 채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폴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코디는 친아버지 폴보다 상냥한 계모 산드라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산드라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그에게 잘해주었고 여러 번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산드라는 코디의 기억 속에서
첫 번째인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코디의 친구 부모들의 눈에도 코디가 항상 예의 바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코디에게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코디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해지며 우울해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코디는 친어머니 카라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난 후 어머니는 그에게 목욕을 하라고 했지만 코디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억지로 코디의 옷을 벗기자 그녀는 코디의 등에 있는 큰 멍자국과 엉덩이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코디는 마지못해 아버지가 판자로 때렸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고 코디를 병원으로 데려가 전신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경찰은 코디의 사진을 찍었고 폴을 소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1996년경 폴은 새로운 공장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트라이온이라는 기혼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려 불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은 산드라와 이혼하고 트라이온도 남편과 이혼한 후 폴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 폴과 트라이온은 결혼했으며 폴의 아들 코디와 트라이온의 딸 마릴리아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 식구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산드라가 트라이온의 전 남편 제이콥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그들도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커플은 사실상 서로의 파트너를 바꾼 셈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산드라와 제이콥이 매주 아이들을 보러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놀러 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과 트라이온은 점점 핑계를 대며 면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외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이콥은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코디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해 보였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이콥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또 다른 사실은 폴이 마릴리아의 엉덩이를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경고를 받은 후 폴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이복 여동생이 분노를 대신받지 못하게 된 후 코디는 더 자주 맞았습니다. 게다가 새어머니 트라이온은 코디를 매우 싫어했고 친구들 앞에서 여러 번 코디가 쓸모없고 문제투성이의 짐덩어리라고 험담했습니다. 산드라는 어느 주말에 겨우 코디를 데려왔을 때 코디가 학교에 신문을 두고 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산드라에게 하룻밤만 더 재워달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드라는 코디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할까봐 걱정되어 월요일에 학교로 찾아가 선생님과 상의하며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폴은 코디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고 아들이 전 계모인 산드라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폴은 어느 목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어 가족 모두를 데리고 그 목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코디는 이후 목장에서 지내던 시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는 그를 깨우기 위해 얼굴에 찬물을 끼얹거나 아예 채찍으로 때리곤 했습니다. 낮에 일을 할 때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면 코디는 매번 맞았고 코디는 맞은 횟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도구든 손에 잡히는 대로 코디를 때리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1999년 코디는 더 이상 맞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전 계모 산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산드라는 즉시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관련 직원들이 코디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때 코디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폴은 다시 이사를 했고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쯤 코디의 생모인 카라는 이미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코디를 자주 만나며 그의 양육권을 되찾으려고 했고 실제로도 코디는 어머니와 함께 한동안 살았습니다. 코디는 그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모욕이나 폭력이 없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많이 아껴주었고 새아버지도 그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 7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디의 생모인 카라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코디는 두려움에 떨며 찾아온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거리에서 방황할지언정 아버지와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그에게 아버지는 법적으로 모든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코디는 절망 속에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 그가 두려워하는 목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디의 옛날 선생님은 경찰에게 코디가 아주 착한 아이였고 말을 잘 들어서 선생님이 따로 바로잡을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폴은 그에게 특히 엄격했으며 폴은 말을 하지 않고 코디를 바라보기만 해도 코디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그는 즉시 친구들을 떠나 혼자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폴과 그의 아내 트라이오는 딸 마릴리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마릴리아를 바라보고 그녀를 칭찬하며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코디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학교와 연락을 잘하지 않았지만 코디의 아버지 폴과 계모 트라이오는 코디의 학교 생활에 늘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코디는 경찰에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그가 수업 중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그를 쫓아다니며 가죽 벨트로 매섭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코디가 한 과목에서 C 학점을 받았을 때 다른 성적은 모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벌주기 위해 한 학기 내내 마구간에서 자게 했습니다. 코디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되었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코디가 차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실수로 탁자 위에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그의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뺨을 때리며 바보라고 욕했습니다. 코디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집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혼자 산속으로 달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코디는 자신이 겪은 학대에 대해 다른 어른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여동생 마릴리아가 학교에서 그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가을 폴은 또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대리교사가 코디가 계단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릴리아가 달려와 코디에게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코디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교사에게 몇 마디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코디는 아버지를 따라 사건의 발단이 된 곳 링컨 카운티의 차베즈 캐니언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코디는 처음에는 새 집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장에 익숙해졌고 목장 주인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 주인만이 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디의 집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그가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코디의 친구들은 경찰에게 사실 학교에서 코디는 매우 정상적인 아이였고 예의가 바르고 운동을 좋아하며 특히 농구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지만 방과 후가 되면 코디의 기분은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코디는 항상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코디의 말에 따르면 그 시절의 아버지 폴의 폭력은 더욱 심해져 코디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4번이나 매를 맞을 정도로 빈번했으며 학교에 가는 시간만이 그에게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에서도 이복 여동생 마릴리아가 계속해서 그를 감시하며 아버지와 계모에게 일러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오면 다시 또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항상 코디가 어렸을 때부터 자루에 돌을 가득 채워 그를 물속에 던져버렸어야 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치 원하지 않는 강아지를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코디는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폴은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가을과 겨울 동안 코디에게 옷을 벗고 사람 키보다 깊은 물탱크에 들어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코디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내밀고 아버지에게 옷을 입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폴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물속으로 밀어넣으면 억지로 잠수하게 했습니다.
코디는 항상 아버지가 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는 그를 비난하고 욕하거나 때렸으며 계모 트라이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디는 계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지만 그녀는 그를 더욱 싫어하고 잔인하게 욕하며 때렸습니다. 코디는 TV에서 본 것처럼 진짜 가족을 원했고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꿈꿨습니다. 코디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으며 끊임없이 맞는 대신 좋아해 주길 바랬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 코디는 친구에게서 세 다리만 있는 장애가 있는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강아지는 활발하게 뛰어다녔고 코디와도 매우 잘 지냈습니다. 코디는 몰래 40달러, 약 53만 원을 모아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가 치료해 줄 계획이었지만 아버지 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코디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강아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코디의 친구는 나중에 경찰에게 여름방학 동안 코디와 함께 코디의 아버지 폴의 일을 도왔을 때 폴이 코디를 어떻게 학대하는지 직접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은 폴이 코디에게 경멸적으로 말하길 자신은 코디 같은 아이가 또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라리 불임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말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폴은 코디가 물을 마시지도 못하게 했고 때로는 점심을 먹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폴의 눈에 코디는 친아들이라기보다는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코디는 집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고 오직 학교만이 그에게 진정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이 오면서 그 피난처도 더 이상 코디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느 날 코디의 계모 트라이온에게 코디가 매우 착하고 재능 있는 아이라고 칭찬했을 때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라이온은 갑자기 악랄하게 반박하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코디는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코디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다행이라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장난으로 물건을 숨기곤 했지만 코디의 물건이 숨겨질 때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크게 당황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코디가 다른 학생에게 난 부모님이 정말 싫어. 부모님도 날 정말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이 되어 폴과 트라이온을 불러 코디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디를 보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고 코디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종이 울리면 수업 시간에 웃고 떠들던 코디는 갑자기 엄숙하고 심지어는 약간 고립된 사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만약 이복 여동생 마릴리아가 근처에라도 있으면 코디는 수업 시간에도 말하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코디의 친구들에 따르면 폴과 트라이온은 딸 마릴리아에게 돈을 주어 코디를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코디가 학교에 올 때 항상 얼굴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코디는 부모와는 상관없고 공에 맞아서 다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코디는 한 라틴계 여학생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의 아버지와 계모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코디가 그 여학생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코디를 땅에 눕혀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 후 폴은 다시 코디를 학교에서 빼내어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2004년 여름 코디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더 이상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는 코디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벤치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코디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코디는 부모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폴은 무기를 장롱에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자신했지만 코디가 무기를 들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결국 이유가 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2004년 7월 4일 코디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목장을 청소한 후 조랑말을 훈련시키러 갔습니다. 그러나 폴은 코디가 조랑말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마디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디는 이전과 달리 아버지에게 되받아치며 반항했고 두 사람은 곧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디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녁에 코디는 부모에게 불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스통을 들고 있었는데 뒤쪽에 스위치를 돌리기만 하면 앞쪽에 가드란한 노즐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묘사한 대로 계모는 이불을 내리고 벌거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코디에게 계모와 관계를 가지라고 요구했지만 코디가 거절하자 아버지는 불꽃으로 그를 화상 입혔습니다. 코디는 화가 나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머리맡의 협탁과 침대 사이의 틈에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들었고 그는 방금 계모가 했던 어차피 우리 사이엔 가족애도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코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자마자 코디는 아버지와 계모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지와 계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코디는 그들이 자신을 그냥 두려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가 막 갈퀴를 들고 목장을 청소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왜 갈퀴를 들었냐며 삽을 들여야 한다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로 아버지는 또다시 코디를 때렸고 그 순간 코디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침 코디는 헛간에서 이복 여동생의 안장 가방 안에 뱀을 잡는 용도로 쓰이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무기를 집어들고 실탄을 장전한 후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코디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과정을 진술한 후 경찰은 그를 즉시 체포하여 소년원으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코디가 일련의 정신적 장애를 보였으며 이러한 장애의 원인은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사망, 지나친 통제와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디는 잔인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아버지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2004년 7월 5일 사건이 발생한 그날 코디는 정신적으로 통제력을 잃었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붕괴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은 코디의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통제력을 잃는 느낌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를 모욕했을 때 그는 전날 밤의 성폭행 사건을 떠올렸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코디는 자신을 해치는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습니다. 14살의 코디는 성인처럼 사고하기가 어려웠고 그 당시 그는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믿었기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코디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를 과장하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코디가 이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문 영상에서 코디는 너무나도 차분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낸 순간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였으며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연쇄 범죄자들이 보이는 흥분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14살의 아이로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디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미 정신병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코디가 극도의 감정적 통제 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디의 정신감정 결과가 계속 불확실했기 때문에 재판은 2006년 1월 17일로 연기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코디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디가 목장 주인의 전화를 듣고 사건이 발생한 며칠 동안 목장 주인이 농장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코디가 실제로 학대를 당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에는 그의 상처 사진이 남아 있었고 생활 속에 목격자와 증인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폴은 아들 코디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는 폴이 아들을 혐오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폴의 사무실 컴퓨터에는 모자간의 성인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시청 기록의 대부분이 코디가 학교에 있는 시간대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코디가 본 것은 명백히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폴의 두 번째 아내인 산드라도 폴이 성인 영상을 즐겨봤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 폴이 아들 코디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폴이 코디의 이를 부러뜨리고 파리채로 얼굴을 때리며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고 갈비뼈를 발로 차 부수고 그가 가장 아끼던 강아지를 학대하는 등 여러 학대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고 2006년 2월 7일 4시간의 심의를 거친 후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디는 아버지 폴을 살해한 혐의로 과실치사죄를, 계모 트라이온을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를, 이복 여동생 마릴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많은 배심원들이 태도를 바꾸어 코디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주민들도 코디를 지원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그에게 관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양형심리에서 코디는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성인형기, 즉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결국 코디를 해당 주의 아동보호부서에 넘겨 정신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코디는 한 과도기적 재활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9일, 만 21살이 된 코디는 정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